로사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로사입니다. 오늘은 정채봉 작가의 창을 열라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두 편의 수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봉 작가님은 동화작가이고 수필가이며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작품으로는 물에서 나온 새를 비롯한 다수의 동화집과 눈을 감고 보는 길 외 여러 편의 에세이집이 있으며 시집으로 너를 생각하는 나의 일생이었지가 있습니다. 작가님은 성인 동화라는 새로운 문학 용어를 만들어 내셨고 동화 오세암은 프랑스에서도 번역 출간되었는데요. 저는 그 동화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오세암을 꿈꾸듯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 봉정암에서 1박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 1호인데요. 2년 전 단풍이 아름다웠던 10월에 시도했지만 백담사를 거쳐 영시암 그리고 수렴동 대피소까지 갔다가 사정이 생겨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편의 수필은 작가님이 자기 성찰을 담은 글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감상해 볼까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창을 열라. 정채봉. 나는 무릎에 상흔이 많다. 지금은 엷어져서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은 서너 개밖에 되지 않지만 어렸을 적에는 어느 하루 빠는 날이 없는 무릎이었다. 그것은 어린 날에 내가 좀 부잡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길을 걸을 때 눈앞을 살피며 걷는 것이 아니라 먼 데를 보며 다닌 나의 시선 때문이었다. 오죽했으면 할머니로부터 먼산 바락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그 시절에는 아까찡기라고 하는 머큐로크롬 약 하나 있는 집도 드물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일은 깨어져 피가 쏟고 있는 무릎 상처에 흙을 뿌려서 지혈을 하곤 하던 기억이었다. 햇볕이 쨍쨍 내리는 담 밑에 홀로 앉아서 빨간 피 번져 나오는 무릎에 솔솔 흙을 뿌리면 서늘한 기운조차도 느껴지는 것이었다. 어린 날에는 그렇게 무릎을 깨면서까지 먼 데를 향하던 시선이었다. 먼 데. 거기를 아스라이 바라보면 동경이 뭉게구름처럼 솟고 보이는 것마다 호기심과 감탄사가 그치지 않던 나날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코앞에만 머무는 나의 시선이다. 날개가 퇴화해버린 타조 같은 삶에 머무는 현실이랄까. 먼 데를 바라보던 날에는 먼 하늘과 수평선과 산봉우리가 보였는데 코앞을 살펴보는 지금에는 발뿌리 앞에 돌멩이와 잡초와 웅덩이나 보일 뿐이었다. 비록 무릎이 깨지는 아픔이 있었으나 그 시절의 상흔마다 꿈덩이가 하나씩 얹혀 있었다. 바람내 동네를 아이 바람으로 가보았고 저녁 노을로 크레용 색깔을 빌려 서산 위에 떠있기도 하였다. 밤하늘의 별들과 우리끼리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벽 하얀 달이 되어 외딴 산지기 집 위에서 저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나의 무릎 상흔들은 내 꿈의 궁궐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에는 그 흔적조차도 점점 바래가고 있다. 공룡 같은 현실만이 있을 뿐.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지 나의 눈은 그저 보이는 것만을 볼 뿐 새로움을 볼 줄 모른다. 저것은 전신주의고 저것은 가로수이고 이것은 풀이고 하는 것이나 가리는 카메라의 렌즈와 다를 것이 없는 무감각한 이 눈. 그러나 어렸을 적에는 소나기 한 줄굼만 지나가도 산빛의 다름을 알아보았었다. 풀물이 한 켜 더해진 것도 덜어진 것도 가늠했었다.
심지어 눈물 한 번 흘리고 나서 바라보아도 새롭게 보이던 풍경이었지 않은가. 하잘것없는 돌멩이까지도 외적을 향해 돌팔매질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이 일기도 한. 나한테는 때때로 나의 구정물이 생겨있는 정신을 헹궈주는 스님 서너 분이 있다. 그 중에 황선 스님은 나이가 어지간히 들었으면서도 아주 앳되어 보이는 분이시다. 나는 아직 박목월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름 도는 청로루의 맑은 눈을 본 적이 없는데 사람 중에서는 아마도 황선 스님의 눈이 거기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선 스님이 조계산 자락의 송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이다. 한 번은 두툼한 봉투가 배달되어 왔다. 열어보니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저홀로 피어난 들꽃 산꽃, 사진이 66장이나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불쑥 전화를 걸어 주셨다. 내 졸저 그대의 뒷모습의 주문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그럼 이따가 뵙지요 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나는 일순 당황해 물었다. 스님, 서울에 와 계십니까? 하고.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따가 기도 시에 뵙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나는 충격의 여진을 쫓아서 그 주말에 송광사를 찾았다. 스님이 머물고 계시는 처소의 마당 한편에는 조약돌이 타원형으로 다문다문 놓여 있었다. 예사롭지 않아서 스님께 물으니 태내의 태아를 생각해 그렇게 해본 것이라고 했다. 봄에는 그 돌과 돌 사이에 채송화를 심었는데 여름에 보니 채송화가 꽃띠를 이루어 참 신비해 보이더라는 말도 했다. 스님의 방은 꽤나 컸는데 텅 빈 채로 하얀 여백 세상이었다. 벽에는 어떠한 장식물도 심지어 못 하나도 질러져 있지 않았다. 있는 것이라고는 윗목에 묵침만한 까만 받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그 위 작은 오지 화병에 꽂혀 있는 하얀 국화꽃 한 송이뿐. 그저 고요하기만 하였다. 하도 고요하니 문창살 창호지에 어린 햇살 속에서 일렁이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이었다. 가만히 내다보니 그것은 마루 아래 토방 위에 올려져 있는 대야의 물그림자였다. 실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 대야에서 오르는 엷은 김까지도 창호에 비치고 있는 것이었다. 스님도 나도 말이 없었다. 오직 있는 소리라고는 바람이 어쩌다가 걸리고 있는 풍경 소리뿐. 문틈으로 비어져 들어온 햇살이 문턱을 간신히 넘어서 장판지에 살짝 걸치는 것을 보며 스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연민의 미소였던 것일까. 이내 스님은 미닫이를 살짝 열어주었다. 그러자 햇살은 건너편 벽으로 통로를 이루었고 그 통로에서 나는 어렸을 적에 간혹 보던 미세한 분진들의 난무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벽에다 등을 기대고서 윗목에 국화꽃 한대로 시선을 옮겼다.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확대경을 꺼내주었다. 확대경 너머의 꽃잎들은 장작개비만 했다. 거기에 스님은 물뿌리개로 엷은 물을 뿜어주었다. 그러자 보라 확대경에 비친 저 왕구슬만한 이슬 방울들을. 스님이 차를 따르면서 비로소 한마디 하였다. 새롭지요? 그렇다. 늘상 대하고 있는 것에서도 새로움은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묵힌 채로 사는 우리들의 눈이다. 밖에 변화를 못 알아보는 눈은 없다. 변하지 않음에서도 변화를 알아채는 눈이 드문 것이다. 인류의 발달은 후자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 나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다시 한번 눈을 떠보게. 마음의 문을 열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귀향길에 동행한 적이 있다. 한티지를 넘을 때라고 기억하는데 추기경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였다. 인간에게는 나가 셋 있지요.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가 있으며 나도 남도 모르는 나 또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와 남이 아는 나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나도 남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는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추기경님께 되물어 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남도 모르는 나는 바로 마음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었다. 알다가도 모를 이 마음에 의해 인간은 행복 농사를 짓기도 하고 불행 농사를 짓기도 하지 않는가. 풀잎을 흔드는 실바람 한 줄기, 호수에 있는 여린 파문 한낮에 조찰에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인격을 타락시키고 자신을 파탄케 하는 독사의 독을 내뿜는 마음도 있다. 일찍이 조사들은 인간의 마음은 태어난 그대로로서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형태를 만드는가 하면 색깔을 입히고 각종 핑계와 구실을 부여했다. 어떤 사람은 풀뿌리 하나도 꽂을 데가 없는 모래밭 같은 것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봄비 내린 대지와 같은 것이기도 하다. 또 어떤 사람은 회색 벽돌 색깔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푸른 바다와 같은 색깔이기도 하다. 덜어는 음모의 터로 이용하는가 하면 덜어는 평화의 터가 되기도 한다. 본디 마음 편에서 본다면 파업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일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있을 것이다. 마음을 속이고서도 뻔뻔스럽게 양심을 걸고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아픈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 한 번 꿈쩍하지 않는 주인들도 있으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낭패를 보게 되면 뒤늦게야 가슴을 치며 술, 담배, 약물 등을 치료약으로 써서 몸까지 망치는 인간들이지 않은가. 늘 몸보다 먼저 일어나며 일보다 먼저 느끼고 심지어 꿈속에까지 활동한다. 몸은 차라리 피곤하게 하면 쉬게 해주고 심해지면 약까지 주나 마음은 그저 혹사당하기만 할 뿐이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대로라면 지금도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마가 싸우는 전장인 것이다. 나는 평소 마음 타령을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사나운 황소에 교활한 여우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 어떤 고문과 폭력으로도 정복할 수 없는 것, 마음먹기에 따라 지옥과 하늘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주제의 글을 쓰기도 했었다. 그러나 내게 막상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왔을 때 실제화가 되지 않는 허구성을 깨닫고 아연하였다. 내 몸의 반란군의 진입 상태가 심각하다는 주치의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마음 정리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동안의 인연과 애증은 강 건너에 네온 쌓인 도회에 훌을 벗어놓고 왔노라고. 그런데도 저녁이면 불면에 시달렸고 어쩌다 잠이 들어도 네온 쌓인 도회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나타나서 설쳐댔다. 다시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직 물러나지 않은 세상의 인연들과 애증이 다른 곳 아닌 내 마음의 창문에 비치고 있었다. 그 무렵 나의 기도는 내 마음 속의 그림자들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렸을 적 불빛을 받아 창호지에 두 손으로 지어 보이던 그림자, 그 환영에 조차 깜짝깜짝 놀라는
나는 참 연약한 인간임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이 급하게 흘러가도 고요하고 꽃잎이 떨어져도 조용한 마음의 주인도 있다던데 나는 참 작은 냄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실감한 계기이기도 했다. 법화경에 이런 대목이 있다. 쇠의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이지만 차차 쇠를 먹어버린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 마음에서 생긴 잘못이 자신을 먹어버린다. 우리는 마음 한번 잘못 씀으로써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어제의 뉴스에서도 보고 오늘의 뉴스에서도 보고 내일의 뉴스에서도 볼 것이다. 또한 드물게나마 마음 한번 바르게 써서 꽃잎은 떨어져도 지지 않는 영원한 꽃 또한 본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독사와 독수리도 살지만 해독초와 펠리컨도 있고 투우도 살지만 투우사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생한 녹이 쇠를 먹어버리듯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사욕에 오염되어 버린 데 있다. 현대의 과학과 기술만 해도 그렇다. 인간을 위해 발명한 기계와 연마한 기술이 이제는 신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우상이 됐다. 하늘나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를 없는 것이 없는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겠다는 구세주의 등장인 셈이다. 과학과 기술에도 내면에는 의의와 윤리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살인적 경쟁에 매달려 가다 보니 처음에 인간을 위한 의의와 윤리는 사라지고 오직 목적만이 남아서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발전으로 오히려 인류가 불안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하늘이 내린 복을 다 받지 말라는 말이 있다. 새 세기를 맞는 과학인과 기술인은 누가 먼저 내놓느냐는 경쟁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처음의 마음, 곧 인간을 위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의의와 윤리를 다시 챙겨야 할 것이다. 삼라만상은 복잡하게 얽힌 두뇌 신경처럼 인간의 마음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앞에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노래하는 그런 내 밖의 마음과 내 안의 산과 나무와 새가 함께 어우러지는 겸허한 마음이 하나 될 때 우주 만유는 비로소 안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한정되어 버린 데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곧 최선이고 자신의 가족만이 우선이며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만이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단절되어 인류가 일종의 동맥경화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새아침에 우선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 돈을 나뭇잎처럼 보시오. 감투를 물거품처럼 보시오. 세상이 좋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떤 불행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